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홍사원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좀 급했네. 아, 저희에게 한 말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가 요즘 깜빡깜빡해. 한건 줄 알고. 김영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불금이라서 네. 이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딴 벌써? 데 갔네. 오늘 불금인데 또 주식시장이 또 불장이 됐더라고요. 요새 뭐 뜨거워요. 3,395 코스피 3,400 넘어갈 뻔했어 하마터면. 오늘.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종가가 장중 최고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400 됐겠네. 쭉 그렇죠. 아,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주식 전문가시잖아. 매일 40포인트, 50포인트씩 오르잖아요. 예. 지금 이게 내가 보면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강화한다는 거하고 예. 배당 소득 분리과세율을 38.5%로 가져간다는 정부 안이 알려지면서 8월 한 달 내내 이제 이른바 불장. 비실비실 됐죠. 그때? 주가가 8월에. 예. 예. 그런 이벤트가 없었다면 벌써 3,500을 훌쩍 넘어갔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사실 한 3일 전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지만 예. 지금은 거의 대주주 요건은 50억 그냥 현행 유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뭐 어제 대통령 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 그 과세율도 예. 38.5%보단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예. 요새 보면 외국인들이 예. 그냥 풀 베팅이에요. 배당 소득 분리 과세하는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종합소득세로 합산해서 그렇죠. 금융소득을 하면은 배당은 합쳐서 그냥 과세했는데 네. 이걸 따로 분리해서. 하니까는 이거는 훨씬 더 세금 좀 싸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예. 역시나 이 경제가 심리인데 그 정책에 대한 일관성 그리고 그 일관성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어떻게든 이 코리아 저평가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이제 국민들이 다 여러 차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시장이 바로바로 빠르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뭐 코스피 4,000 또 4,500 계속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러 예. 조치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주식을 좀 갖고 있는데 한 마이너스 70%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지금 하여튼 마이너스 50% 안쪽으로 지금 선방하고 있어요. 지금 복구가 아니, 종목이 몇 개를 갖고 계신데 2개. 두 개. 그게 사실은 밤잠을 못 자주 내가. 그렇게 집중하는 게 벌면 많이 버는데 깨지면 그 종목 선택을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보통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인덱스 펀드가 돼버리잖아요. 종목이 하도 많아갖고. 분산해서 자, 하여튼 불금날 지금 좋은 소식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그 전세기가 도착했더니 한 30분 전에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항에 직접 나가서 더 빨리 고국에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도 그래서 이거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자, 그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안전하게 316명 그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제목을 적반하장이라고 적은 게 그 비행기 뜰 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있잖아요. 네. 미국 CNBC하고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방송 인터뷰를. 구금 사태가 전적으로 한국 기업들, 현대와 LG 이 한국 기업들의 책임이다. 진작 나한테 말을 하지 그 기업들이 비자 문제에 있었으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 진짜 적반하장 아닙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이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비자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계속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거 아니야. 저거 풀어달라고. 아니 그리고 어떤 국가 기관이라는 게 러트닉 상무장관이 오기 전에 뭐 그 전임자 사이에 아니면 네. 전전임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얘기도 다 이어지는 거지. 예. 뭐 마치 개인이 인심 써주면 되는 것처럼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게 황당하죠 지금. 아니, 장관이 할 말인가 저게. 아니, 현대기업 사장이 그야말로 거기 있는 현지 사장이나 누가 장관한테 우리 비자 좀 풀어주세요. 이게 말할 건가? 지금 요번에도 보면 예. 그 지금 그 부비서실장 하는 사람이 할당량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예. 하루에 3,000명. 예. 그러니까 외국인 전문 인력 비자. 예. 아니 그러니까 체포하는 아, 할당. 체포 할당. 네. 아. 네, 체포 할당을 예. 이민 당국국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교통경찰들 출근할 때 모여갖고 야 너 50장씩 예. 이거 오늘 다 떼. 예.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가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 B1 비자 그러니까 단기 상용 비자를 받은 사람이 체포된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단기 상용 비자는 가서 뭐 현장 지도를 하든 예. 기술 전수를 하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미국에 취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월급을 누구한테? 월급은 한국에서 받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예. 그렇잖아요. 예. 미국 회사에 취직해서 거기서 월급 받는 게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여기 한국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B1 비자를 단기 상용 목적으로 비자를 예. 발급받아서 미국에 가서 미국 근로자가 됐든 아니면 현지의 직원들한테 기술 지도해주고 아니면 뭐 본인이 어떤 그 이 회의에 참여하는 게 왜 불법이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근데 이스타뿐만 아니라 B1 비자를 갖고 있던 사람들도 다 체포돼 갖고 구금됐었거든요. 그러게. 아니 이건 무법천지죠. 그러게 월급을 한국 기업에서 한국에서 주는 건데 미국에서 당연하죠.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러트닉 장관의 말은 정말 이상한 말이죠. 그러면은 한국 기업들을 장관이 그러면 다 일일이 뭐 만나주겠다는 뜻인지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해명인 것 같고 지금 316명이 7일 동안 이제 사실상 이 위기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신 건데 저는 사실 이게 한미 동맹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대한민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 자체가 이 이민 단속국을 통해 가지고 그 무자비한 법 집행 그렇다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이 정말 이렇게까지 그 과잉된 액션을 보이면 이 국민들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미국이 굉장히 좀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그 차후에 이제 우리나라랑 풀어나갈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본인들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좀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런 전략으로서 보여주기식의 하나의 좀 이런 액션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괘씸하죠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그런 전략이었으면 그건 착각인데 오히려 전혀 정반대 그런 효과를 효과가 나올 수는 나타나고 있겠지만 있는데. 예. 저는 뭐 최근에도 그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예. 트럼프가 비슷한 전략을 썼잖아요. 뭐 예. 한국은 지금 뭐 혁명이 있고 숙청이 아, 있어가지고 그랬었지. 뭐 사업하기 안 좋은 나라다. 예. 이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한 4시간 뒤에 지난달에. 예, 예. 지난달에 그 정상회담에 들어간 건데 이게 좀 트럼프식의 좀 괴이한 행동 아니냐. 예.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불쾌하죠 사실은 이런 아.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미국 아니 일단 조지아주에서 우리 직원들을 체포한 것도 황당하지만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황당한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이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주 방위군을 파견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카고 뭐 샌프란시스코의 일부 도시까지 예. 계속 지금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러면 연방 국가의 취지가 완전히 퇴색하는 거죠. 그 연방 국가가 아니지 그거는. 주방위군이 그거는 그냥 뭐랄까 연방제를 실시하지 않는 우리 같은 단일 국가라면 혹시 모르겠어. 그것도 당연히 좀 이상하죠. 그 정도 우리로 따지면 경비 계엄을 실시할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지. 예. 근데 군을 왜 투입을 해? 예, 연방 국가는 우리 같은 단일 국가보다 그런 요건이 더 까다롭죠. 왜냐하면 그거는 각 주의 독립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예. 그냥 주의 독립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에서 연방 국가의 대통령인 건데 저렇게 의사를 무시하고 막 군대를 보내 대통령이
그러니까 막 지금 총기 암살 사건이 나고 미국 전반적으로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기본이 흔들리는 것 같고 아니 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미국에 공장 짓는 게 우리가 지금 원해서 짓는 거냐. 미국이 지금 들어오라고 손목 비틀어서 하니까 지금 들어오는 이렇게 뺨을 맞아가면서까지 우리 돈 우리 세금 갖다 발라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줄 이 필요가 있는 거야 이게? 아니 그게요 상당히 굴욕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상대를 굴복시켜서 사실은 자기네 땅에다가 공장 지라는 거고 또 자기들 미국 국민을 또 고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런 식의 전략 전술도 문제지만 정말 우리가 손목 비틀어져서 갈지라도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이 돼야 우리 국민들이 가거나 또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그 조치조차도 못 해놓으면서 이런 식의 좀 강압적인 협상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 미국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세 가지고 전 세계를 압박해오고 있잖아요. 예. 이러다가 오히려 미국이 좀 스스로 트럼프 시대에 고립을 자초하는 거 아니냐.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신뢰도 잃고요. 스스로.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이번에 이제 사실은 배터리 공장이었던 거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현대자동차하고 합작으로 배터리 공장을 짓는 현장이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텍사스 쪽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이제 파운드리 예. 공장 짓는 것도 하고 저렇게 우리나라 직원들이 한국에서 월급 받으면서 파견 나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공장 건설 비용이 국내에서 국내 직원들을 고용해서 짓는 것보다 보통 3배 든다는 거예요. 예. 비용이. 예. 건설 비용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지인 그렇지. 인력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여건비만 해도 얼마나 비싸겠어. 아니 그리고 이게 효율이 안 나오는 거지. 예. 건설 한국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빨라요. 예. 특히 건설 분야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짓잖아요. 예. 여기는 모든 게 느리거든. 예. 그리고 임금은 훨씬 비싸고. 예. 미국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비싸죠. 그래서 저렇게 알게 모르게 뭐 이스타나 B1 비자를 통해서 현지에서 일을 해가면서 지어도 공장 건설 비용이 국내에서 질 때보다 3배 이상 들어간다는 건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야 우리 사람 다 써. 왜 우리 사람 놔두고 니네 나라에서 직원 보내갖고 일하는 거야? 그 요구를 다 들어주면요 공장 건설 문 비용이 닫아야지. 몇 배가 더 들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튼 그래서 이번 사태가 지금 이제 더 중요한 앞으로 이제 첩첩산중이잖아요. 관세 후속 협정 당연히 지금 요구를 그거 지금 당장 코앞에 닥쳤어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트럼프가 어쨌든 이번에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조치가 누그러졌어. 처음에는 필요한 조치였다. 뭐 당국이 할 일을 한 것이다. 당연히 이거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했는데 그다음에 좀 사태를 좀 알아보니까는 좀 유감스럽다. 그렇게 하더니 그다음에는 야, 귀국하는 대신에 그냥 잔류를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한국이 원하는 대로 다 조치해줘라. 계속 낮춰줬잖아요. 이게 한국 정부가 강경하게 입장을 취했고 우리 국민들의 공분이 미국에 전해진 거잖아요. 여론을 통해서.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대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제 관세협정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있고 당연히 많이 있잖아요. 저기 이번 사태가 트럼프 입장이 저렇게 변하는 거 보면서 일종의 해답을 얻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제 갑을 관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누가 갑이냐? 예, 일반적으로는 돈 되는 사람이 갑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아니 우리 돈으로 우리가 공장 짓는데 예. 돈줄 쥐고 있는 사람이 갑인 거지 원래는. 근데 근데 미국도 분명히 한국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트럼프도 저런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유, 그렇죠. 저것뿐만 아니죠. 지금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SK온이 포드하고 이제 합작으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엔 그 공장에서 나오는 2차 전지 배터리는 미국 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만들면 포드는 전기차 어떻게 생산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갑일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절대로 미국이. 우리가 근데 갖고 있는 카드가 있죠 분명히. 네, 절대 갑인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지금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도 느끼는 게 지금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가 와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유무역 협정 체제를 깨고 있고 스스로 깨면서 더 이 보호주의 쪽으로 가고 네. 있고 또 하나는 주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 세계 질서를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미국이 당연히 미국 자국의 기업들 유치하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기업에 뭐 외국 기업에 대해서 세제를 뭐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와서 공장을 짓게 만들지 관세를 딱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멱살 쥐어들고 팔목 비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새로운 유형의 지금 접근법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또 하나가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도 국력이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가면 어디까지 그러면 끌려갈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식의 막 가서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오고 뭐 대접받고 오고 맞아요. 홀라당 베껴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게 더 맞다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상대하는 우리의 전략이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벼랑 끝 전술로 가서 정말 뭐 우리도 우리의 레버리지가 있는 것이고 네. 뭐 미국은 이득 안 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이거는 비즈니스적인 말 그대로 트럼프를 우리가 알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약하게 끌려갈 필요는 전혀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때와는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이번에 보여줘야 된다고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비행기 미국에서 출국할 뜰 때 러틀링 상무부 장관이 또 그런 말도 했어요. 한국하고 관세 협정, 그 후속 협정 있잖아요. 큰 것만 지금 합의한 거잖아요. 15% 내려주면서 3,500억 달러 지금 뭐 하여튼 한국에 투자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다 구도 합의죠. 네. 모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이거 빨리 사인해라.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어떤 걸 원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않았지만 대충은 지금 나와 있어. 아니면은 고율 관세 그냥 25% 때려 맞든가. 네. 이거 뭐 거의 멱살 잡고 지금 협박하는 수준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일본은 서명을 했잖아요. 했죠. 이제 네. 문서화가 된 거죠. 예. 근데 일본이 그 사인한 합의문을 보면 어우 기가 막혀. 그거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네. 일단 일본이 어떻게 합의했냐면은 우리는 3,500억 달러 대주기로 했지만은 일본은 5,500억 달러 대주기로 했어요. 이거를 갖다 일본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 돈은 대주지만 이거 직접 우리가 갖다 여기 있어 하고 주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뭐 투자처 결정되면 그 대출하고 보증 형식으로 대부분 이제 하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고 돈 직접 들고 와라. 그리고 어디다 투자할지는 트럼프가 직접 결정하겠다.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미국 기업들은 아무 거듭도 보지도 안 하니까 여기다 쏟아붓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돈 45일 내에 안 갖고 들어오면은 관세 25% 다시 올리겠다. 그리고 투자 수익은 더더군다나 미국은 돈 한 푼 안 되는데 투자 수익을 5대 5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리고 투자금이 다 회수가 되면은 9대 1로 9가 미국이야. 1이 일본이고. 한국도 저런 식으로 지금 지금 아마 내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니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 미국이 생각하는 합의문의 내용은 저런 내용이겠죠. 예. 근데 저걸 어떻게 사인하냐고요. 그러니까 어? 일본이 사인했으니까 한국도 빨리 사인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 내용은 전형적인 일반적인 펀드 구성할 때 이른바 GP 그러니까 그 재무적- 펀드를 운영하는 쪽이 이제 예. GP고 돈을 대는 사람이 보통 LP라고 예.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GP가 되는 거고 운용자. 펀드 운용사가 되는 예. 거고 나머지 LP가 이제 일본이나 뭐 우리가 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저 45일 내 자금 집회라는 게 그 금융권에서는 캐피탈 콜이라고 하죠. 캐피탈 콜이 게 돈 집어넣어 예. 하면 45일 내로 집어넣는 그렇지. 거예요. 예. LP가. 예. 그리고 통상 그거를 못 지키면 돈 넣어. 근데 45일 내에 못 넣으면 페널티가 있죠. 돈을 못 집어넣는. 사실은 그게 전에 이제 그 캐피탈 커밋먼트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는 약속을 해놓고 예. 그 약속대로 GP가 콜하면 이제 돈을 집어넣는 건데
그 돈을 집어 넣는 거를 못 지키면 페널티를 먹는 거죠. 예. 돈을 투자하기로 한 쪽에서. 근데 이 경우엔 이걸 막 섞었어요. 일반적인 펀드 내용하고 아. 국가 대 국가의 내용을 섞었어. 예. 그래서 페널티가 뭐가 되냐? 관세가 되는 거야. 맞아. 그거를 돈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45일 내에 못 집어넣으면 관세 25%뭐 이런 식으로 페널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희한한 계약은 처음 봐요. 아니 더더군다나 아까 LP, GP 이렇게 했지만 전주가 돈을 집어넣으면은 수익이 나면은 구를 전주가 갖고 그렇죠. 결정권도 펀드 갖고. 운영하는 사람이 일을 갖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펀드 운영한 미국이 구를 갖고 돈 된 사람은 일만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통상은 이제 이걸 어떻게 사인을 해? 돈 된 사람이 팔을 갖고 예. 운영을 한 사람이 일을 갖는 예. 게 통상의 예인데 그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돈 된 사람이 구를 가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관세로 또 때리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오른쪽 뺨 맞을래 왼쪽 뺨 맞을래 어차피 우리 뺨 맞는 거예요. 어느 쪽을 맞더라도 예. 아픈 건지 우리가 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 개인 간에도 계약 맺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사인을 함부로 했다가는 나중에 예.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예. 하물며 국가 간의 계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민법에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나와요. 그게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경솔, 궁박, 무경험을 이용해서 계약 맺으면 무효로 처리합니다. 이거 전형적으로 이제 궁박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강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더 지혜롭게 하시겠습니다만은 전 이거 정말 국민들이 모든 힘을 모아줘서 저는 이거 버텨야 될 상황 아니냐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저 완전히 국익에 저해되는 거를 지금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이거 주권 국가로서는 이 용납하기가 불가능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일단 일본은 5,500억 달러를 갖다가 현금으로 직접 꽂으라고 하는 건데 일본은 어쨌든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조건이, 미국하고 무제한 그 통화 수합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엔화를 맡기고 달러로다가 어쨌든 받을 수가 있어. 한국은 우리는 안 되죠. 미국하고 통화 수합이 무제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돼 있지도 않잖아. 지금은 우리나라- 동료돼서 없어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한 4천억 달러 조금 안 되죠 지금. 4천억 달러 정도 될 거야. 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네. 거는 항상 4천억 불을 살짝 넘죠. 4천억 달러 또 현찰로 갖고 달러로 그냥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당장 아니죠. 꽂아 쓸 수 있는 것도 네. 어쨌든 그걸 다 지금 미국에 쏟다 부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자기들이 다 먹고 뭐 이익 나면 내 이익 거. 나면 다 내 거고. 아니 이게 참 나는 그래서 진짜. 이게 어쨌든 그 러트닉 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그 얘기도 했어요. 지난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왔을 때 무역협정 논의를 하지 않았다 자기네들이. 그 아는 이유가 이 대통령이 문서에서 서명을 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일절 그냥 그 얘기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대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서명해라. 안 그러면 관세 때려 맞는다.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 때 왜 서명을 안 했는지 그 부분 한번 좀 들어보시죠.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 못하냐. 우리가 어디로 간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이죠. 관세 증액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냐.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거죠. 그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그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그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 어떻게 자체가. 관세를 맞을 거냐 아니면 저 3,500달러를 우리가 도대체 저 완전 세금이잖아요. 3,500달러면 500조 아니에요? 500조. 그렇죠. 5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700조 정도 되는데 거의 1년 예산의 한 80%를 지금 미국에 그냥 갖다 바치라는 거 조공 형태로 그렇죠. 아니 뭐 조공 형태라는 건 너무 비굴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뜯기는 느낌이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게 예.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 수출해서 흑자를 남겼어요. 그건 우리가 번 돈이잖아요. 예. 뭐 우리 기업 수출 기업이 번 그렇죠. 것이고 예. 결국엔 그래서 이제 국부도 좀 늘어난 거지만 어쨌든 그거는 우리 돈이란 말이에요. 예.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대미 수출 흑자가 대략 한 600억 불 정도 났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기가 좋을 때는 500억, 600억 불 정도 벌었단 말이에요. 미국을 상대로 수출해서.
근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번 돈이야. 예. 근데 미국은 사고를 어떻게 하냐면 야 니네 그동안 우리 상대로 돈 많이 벌었잖아. 그거 사실 우리 돈이잖아. 그 중에 일부 좀 내놔 이번에. 그래 한국은 3,500억 불 이번에 좀 내놓고 일본은 5,500억 불 내놓고 EU는 6,000억 불 내놓고 예. 사고가 이런 거야. 딱 그거예요. 예. 그거 원래 내 돈이었잖아. 예. 근데 많이 가져갔잖아 그동안. 그러니까 그 가져간 것 중에 일부 좀 내놔. 이거거든 사고가. 맞아요. 이건 의사가 합치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니 그동안 쉽게 얘기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벌었으면 그게 내 돈이지 어떻게 그게 네 돈이야. 이게 상식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보면. 나 요즘 사실 그동안 내 미국 좋아하고 그랬는데 막 반미 감정 생깁니다. 요즘 솔직히 말해서. 야 미국이 우리가 동맹인데 우린 동맹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무슨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 거냐. 김영범 정책실장도 엊그제 그 방송기자 클럽에서 저 3,500억 달러 저 모호하게 하여튼 미국하고 지금 합의된 상태였는데 지금 교착 상태다. 미국에서 얼마나 압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아마 뻔한 일본하고 똑같을 거예요. 비슷하게 하겠죠. 우리 국민 누구도 이 미국의 요구대로 어떻게 이걸 서명을 하겠느냐. 서명하겠느냐. 저걸 어떻게 서명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익을 해치는 서명을 대통령 보고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대통령께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사실 트럼프 시대를 우리가 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트럼프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사실 관세도 있고 뭐 방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차례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거를 한 테이블에 다 올려놨을 때 이거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좀 트럼프를 잘 파악을 해서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버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연술이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예. 때문에 트럼프가 이대로 가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더 시간을 좀 지연시키고 지금 불리한 계약을 사인을 해버리면. 이건 정말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재앙 같은 걸 맞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물릴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정말 일단 돈 집어 넣으라는 건데. 넣으면 끝나는 거죠. 캐피탈 콜 하라는 건데. 그래.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본과의 합의 내용은 그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5,500억 달러를.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는 막연하게 그때 3,500억 불? 뭐 설마 저거를 생돈을 다 넣으라고 하겠어?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하겠다고 하면 되겠지. 예. 였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일본은 그렇지. 그냥 거기에 합의를 했어요. 네.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안 넣을 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뭐 마스가 얘기하면서 뭐 조선어부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또 이권들을 또 미국에게 서로 트레이딩을 좀 잘 해보겠다 이제 이런 식의 전략 전술을 처음에는 썼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다 우리가 부담을 하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지금 사인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이나 우리 행정부도 굉장히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을 테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국민들한테 국민들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죠. 예. 저는 사실 지난달 그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하부민이 그때 없었잖아요. 없었죠. 정상 간에 처음 만났는데 하부민이 없었어. 그리고 또 어쨌든 그때 강유정 대변인이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그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협상에 대해서 얘기가 서로 잘 된 회담이었다. 지금 보면 이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국민들한테 지금 정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 그걸 말을 해야지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속사정은 다 이거였던 거잖아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때 사인 안 한 것도 무역협정에 대해서 일절 얘기 안 한 것도 한국이 사인하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 대통령이. 이게 그러면은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실 이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감정적일 수도 있는데 3,500억 달러면 500조 원이잖아요. 이걸 차라리 그냥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관세를 그냥 25% 때려 맞고 버티면 어떨까? 차라리 그 돈을 500조 원을 국내 기업들한테 그러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그 세금 모으는 건데 우리 기업들한테 보조금으로 그냥 지급을 하면은 버텨달라. 이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뭐 제가 좀 너무 감정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이 실질적으로 줄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25% 관세고 예.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일본은 이제 15%로 굳어졌으니까 예. 관세에 있어서 현대차가 도요타 차보다 세금 때문에 더 비슷한 종류 등급의 차량이 미국 판매 가격은 더 비싸지게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 해당되죠. 뭐 반도체는 또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보기엔 미국의 고립주의 때문에 진짜 고립되게 생겼어요. 미국은. 지금 보세요.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사이 안 좋던 중국하고 인도가 친해져. 인도 왜냐면 정말 이번에 잘 대처하는 거. 미국 때문에 예. 인도 50% 맞았잖아요. 네. 상호관세. 마음대로 해라 지금 이거 아니에요. 네. 인도. 아니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하고 다 등 돌렸어 지금. 등 돌렸잖아요. 네. 지금. 왜냐면 두들겨 패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지금. 거기다가 뭐 브라질도 50% 맞았지만 브라질은 더 황당해. 예. 트럼프 동생인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기소했다고 50%가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미국의 우방은 일본, 우리 그리고 약간 애매모호한 EU. 왜냐면 EU는 여러 나라 중에 그 중에 독일은 전통적으로 중국하고 친해요. 그렇지. 독일은 예, 예. 미국보다 중국하고 친해 훨씬. 예. 근데 독일이 EU의 중심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EU는 좀 애매해. 예. 우방이라고 단언하기 결코 어려워요. 예. 그러면 점점 외톨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일본이야 좀 코가 꿰갖고 끌려갔지만 우리하고도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면 미국 쪽은 점점 쪼그라들고 미국 반대쪽의 세력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미 세계 80억 인구 중에 대부분은 이쪽에 서 있어 지금 이쪽에. 지금 뭐 중국을 세계 자유무역의 수호자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그 상황 왜 이런 고립을 쓰러?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들고 있잖아 미국 스스로가. 예.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 저는 사실 이 AI 패권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G2로 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붙고 있는데 예. 오히려 미국이 자유에 익숙하고 더 이렇게 수평적으로 민주적으로 관계 맺을 것 같잖아요. 오히려 미국이 수직적이고 폐쇄적이에요. 예. 근데 중국은 오히려 다자주의를 얘기하고 예. 더 많은 나라들 들어와서 하자. 오히려 더 AI 체제에 맞게 중국이 그렇게 해요. 근데 중국이 정치 체제로 보면은 오히려 더 폐쇄적이고 수직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반대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사실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해왔고 그다음 지금 중국의 부상으로 G2 시대고 앞으로는 이제 이 전 세계 질서가 어떻게 짜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의존도 서로가 이제 엮여 있는 부분이 많지만 더 중요한 건 안보에 있어서도 아니 우리가 이익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도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가져갈 이익이 많은 거죠. 훨씬 더 많죠. 훨씬 많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막 괜히 소위 말해서 쫄아가지고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성급하게 지금 이 서명을 하기보다는 아까 일본은 말씀하신 무릎 대로 꿇었어. 일본은 무릎 꿇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보조금을 기업들에게 줄 각오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더 침착하게 계산기를 더 두드려 봐야 된다. 그리고 지연해야 된다. 여기서 저는 끌려가서 하는 것은 정말 더 큰 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관세 협정에서 무너지면은 우리가 그다음이 일본처럼 줄줄이죠. 예.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국방비 증액 문제 또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도리가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뜯어갈 거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면은 계속 예, 끌려갈 뚝이 갈 무너지니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리고 답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답이. 돈이 없어요. 그렇지. 진짜 약에 쓰려고 어. 하더라도 뭐 뭐가 있어요? 내키지 않아도 줄 수 있어야 주는 거지. 그건 맞아. 예. 우리 지금 아마 가용할 수 있는 끌어모을 수 있는 달러가 그러니까. 미국에 1,000억 달러도 안 될 것 같은데 1,000억 달러가 뭐야? 정말 3,500억 불을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려면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다 일단 다 팔아야 팔아야지. 되고 그건 다 팔아야 되고 그럼 미국 국채값 똥값 되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뭐 않지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약간 국채값을 좀 잠시 떨어뜨릴 수는 있겠죠. 우리가 팔면은 중국이나 일본도 어이구 떨어지 다 같이 팔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이쪽으로 전선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건데. 아니 근데 트럼프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모든 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심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미국도 스스로 이제 좀 돌아볼 때가 이제 곧 온다. 예. 전 이게 오래 갈 수 없는 전략으로 저는 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좀 이걸 좀 미국에서도 이 방송 좀 영어로 해서 좀 이렇게 번역해서 좀 보낼까? 하여튼 미국 국민들이 좀 이 상황을 이게 미국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그러니까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한때 세계화로다 가장 큰 중국과 함께 가장 큰 덕을 본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둘이. 네. 근데 지금 그 세계화 아니고 우리 세계화 이제 안 할래 하고서는 혼자서 다 우리가 큰 형님 돼서 다 뜯어갈래. 이게 얼마나 가겠냐고. 이 안 맞죠? 이게? 근데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일종의 섬나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이 왜 섬나라냐? 예. 미국 이외의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르는 국민이 너무 많아요. 아, 미국 국민 중에.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요새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미국 국민 중에 거의 80%는 여권이 없었습니다. 외국에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외국에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아. 뭐 미국이라는 게 워낙 큰 나라라 예.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벅차요. 그러니까 예. 아예 여권을 만들어 보지 않는 평생 동안 여권이 없었던 국민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예. 요새는 조금 바뀌긴 예. 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 나라 내지는 세계 사정에 그만큼 어둡다는 거예요. 미국의 전반적인 국민들 수준에서는. 예. 그게 또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섬나라 비슷한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미국 고립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세계의 어떤 리더국으로서 그동안 해왔던 걸 다 내팽개치고 우리 이제 그런 거 안 해.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거잖아요. 일종의 미국 고립주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미국의 해가 된다라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 생각하고 그게 보이는데 미국 국민의 대부분은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바깥 세상을 몰라 기본적으로. 세계가 일리 어떻게 있네. 돌아가는지를. 일리 있네 그거. 아니 미국 밖으로 한 번도 못 나가본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앞으로 AI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거의 왔죠. 예. 이미 왔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인데 이 기술 패권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AI 특성상 더 많은 우방국들을 붙여야 거기서 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본인들 중심의 패권을 더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서 지금까지 이제 상당히 본인들이 기술력도 우위에 있고 자금력도 우위에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 이제 갑질을 한 건데 예. 이게 저는 앞으로는 미국이 엄청 후회할 일들이 이제 저는 멀지 않았다고 보고 이제 이 추세가 오래 가긴 저는 어렵다. 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예, 오래 가긴 힘들다고 저는 봐요. 하여튼 정부가 국민들이 좀 충분히 도와줄 각오가 돼 있고 감내할 각오도 돼 있으니 그쵸, 해야죠, 그건. 이걸 갖다 혹시라도 윤석열 때처럼 그렇게 막 미국 막 그 노래 부르고 탬버린 치면서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다 넘겨주듯이 베껴 먹는 거. 절대 윤석열 때와는 한국이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요거 하나 어제 참 그 대통령이 말하면서 그 주가 조작하면은 난 그거 몰랐었는데 네. 원금도 그러니까 이익 안 나 이익금만 벌금으로 회수하는 게 아니고 원금도 원래 그냥 다 아예 시도했으면은 그것도 회수할 수 있는 그 법정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도구로 봐서 몰수를 하자 이제 이런 취지인데 네. 그동안엔 잘 적용이 안 됐던 것을 이제 몰랐어. 대통령께서 어제 언급을 하셔가지고 좀 당연한 말씀인데 그동안 안 돼 왔던 거죠 사실상은. 나 그리고 궁금한 게 예. 지금 권오수나 뭐 이쪽이야 다 대법원까지 판결 끝났으니까 이제 끝난 거고 김건희는 아직 주가 조작 재판이 이제 받는 이제 중이잖아요. 시작됐죠. 그러면은 김건희 모녀가 23억 벌었다고 했는데 네. 그거 플러스 거기 태운 원금 있잖아요. 이것도 다 그럼 벌금으로 매길라나? 가능하죠. 제가 지금 법조문을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수익금만 몰수 내지는 추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동원된 자금은 범행의 도구라는 입장에서 이제 몰수할 수 있는 거고 수익금도 몰수 추징을 3배에서 몇 배 5배까지 가능한가? 이익에. 네, 이익에. 제 지금
그 3배에서 5배까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액수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때 권오수랑 이 집행유예를 받은 거는 전부 다 어쨌든 권오수는 대주주니까 자기가 직접 이 주식을 팔고 사고지는 않았을 테고 그 차명으로 다 저 27억 번 저 불기소라고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땡땡이라는 사람이 저게 항소 이유서에 검찰이 항소 이유서에 저 27억 번 이땡땡이 권오수의 경제적 공동체다. 그러니까 권오수가 이땡땡을 이용해서 다 주가 조작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암시를 해놨었거든요. 나 이번에 어쨌든 특검에서도 저 김건희, 최은순 말고 나머지 4명 큰 돈 번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도 기소 안 된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수사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축소 수사를 했다고 봐야. 아니 왜냐면은 그때 김건희 수사팀들이 지금 특검에 그대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소는 못한다 참아. 왜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밝힐 수 없지만은 얘네들이 경제적 공동체 이렇게까지 적시를 곳곳에 힌트를 남겨놨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좀 수사를 해야 될 거냐. 그래야만이 저 도이치 주가 조작이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는 거잖아요. 도대체 진짜 김건희 패밀리들이 블랙펄 패밀리들이 누구누구인지를 저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진짜 저 특히 27억 번 이모 씨 저 사람이 진짜 매우 수상한 사람이거든요.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거 제가 계속 지켜보랍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를 안 한다기보다는 이제 저기까지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저 도이치 관련된 사건을 덮어준 검사들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도 사실은 수사를 더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이제 김건희 특검이 이 수사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 아닌가 뭐 그런 그럴 생각도 수도 듭니다. 있겠고.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김건희의 경우에는 특검법에 공소시효와 관한 공소시효 규정이 있어서 이제 정지되어 있는 그렇죠. 상태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1월까지인가. 그러니까요. 시효가.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그렇죠. 맞을 것 같은데요. 딴 사람들은 내년 1월까지야. 그러니까 뭐 시간이 몇 달 안 얼마 남았죠. 거죠, 지금 시간이. 예. 예. 아무튼 그것도 우리가 좀 지켜보는 거로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겁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이제 그 대법원에서 저 사법개혁 여당이 지금 주장하는 거 여기 대응해서 지금 법원장 회의 열리는 중이에요. 어제 대통령은 딱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못 박았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법원 전국 대법원장 회의 네. 이거는 연 이유는 이거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 이거죠? 지금 상황에서 열리는 법원장 회의라면 그런 취지가 당연히 담겨져 그렇겠죠. 있다고 봐야겠죠. 아직 회의 결과는 발표가 안 된 것 같은데 예. 어떤 취지의 발표문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이거 제가 보기에 지금 법원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할 게 아니고 예. 일단은 제일 급한 건 지기현 판사에 대한 감찰 결과를 내놓는 거예요. 그 사진 접대 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뭐 일각에서는 650만 원 정도는 확인이 됐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게 받았냐 안 받았냐. 예. 그러면 사실 확인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할 거냐. 인사 조치할 거냐. 예. 일선의 재판 실무에서 뺄 거냐. 아니면 그냥 놔둘 거냐. 이거부터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죠. 그게 더 급하지 제가 보기에.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네. 그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전국의 법원장 회의를 이 상황에서 모아서 글쎄 아마도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는 취지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사법의 독립을 아마 오늘 논의를 할 걸로는 예상은 됩니다만은 국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뭔가 유의미하다고 볼 건데 즉 국민들이 법원의 독립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법원의 독립을 누가 흔듭니까? 다 존중합니다. 근데 법원의 독립이라고 쓰고 그게 사법의 성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별을 좀 당연히 판사님들 똑똑하시니까 다 구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란을 재판하는데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법부에. 근데 내란 수괴가 되기 전에 윤석열이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임명했어요. 그 친위 쿠데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윤석열은 내가 지명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로부터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판사들도 다 사람인데 인사권에 영향 없습니까? 그 영장전담 판사들 조희대가 갖다 앉혔잖아요. 그 영향 없습니까? 예. 그리고 직위원의 그 이상한 행태들 나열하면 끝도 한도 없잖아요. 그럼 이 사법의 불신은 예. 법원 스스로 바로 서기 위해서 본인들이 더 분노해야 되는데 예. 즉 국민들이 열받는 거예요. 아무 조치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핵심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윤석열을 재판하는 게 맞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 답을 내면 다행인데 네. 제가 볼 때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회의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내란특별법도 사실 저는 올해 한 3월부터 제가 그 지기현 사례 나왔을 때부터 이거 필요하다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미 사법부는 그때 신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예. 깨진 꽃병에다가 어떻게 꽃을 담습니까? 이미 깨졌어요 그때. 오늘 좋은 말 많이 나오네. 아니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제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박희승 의원 같은 분이 최근에 뭐 국회가 총칼 들고 사법부 쳐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셨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박희승 의원도 판사 출신인 건 제가 알지만 민주당 예 그렇죠 알지만 선을 넘었어 발언이. 예 알지만 지금 조희대와 지기현이 초래한 사법의 불신에 대한 대안을 내면서 우리 좀 위헌적인 거를 소거한 좀 합헌적인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이 아이디어를 낼 책임이 있는 분이 예. 그냥 덮어놓고 아니, 상황은 모르겠고 자꾸 국회가 총칼 들고 사법부 쳐들어가면 되겠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기에서는. 오늘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이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제 대통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입장 어떠냐 했더니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리고 어떤 게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 이루어져야 뭐 전형적인 공자님 말씀이긴 한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쨌든 그러면 이번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아니면 또 대법관 증원 같은 이제 사법부 개혁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을 노리고 있다,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국회 답변에서도 그 취지는 명확히 한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그러니까 정말 한번 세게 붙을 각오를 한 건지 아니면 저렇게 한번 무력 시위 한번 법원장 회의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 한번 잘 건드리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한번 무력 시위 한번 하고서는 그냥 수구리 할지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사실은 그 대법원장의 정년이 만 70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 임기가 도래하기 전에 정년이 먼저 도래해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예. 17년까지. 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마음을 먹을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동안에 그 어떤 판사들의 그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판사들의 성향은 뭐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독립이라는 거는 말이 좋아 독립이지 어떠한 영향력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입장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절대적인 독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신 변호사 말대로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의 판사들의 경향성이 있는데 그게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우리 헌법 1조의 위반이 돼요. 예. 아니, 사법권의 독립 저 뒤에 100조 이하에 나오는 거고 저는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합니다. 저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하에 그럼 판사가 재판권을 이용해가지고 내란 수괴 풀어주고 하는 것까지도 그럼 우리가 용인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성역화지. 성역화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고요. 독립이 아니고. 그리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 양심이 저는 있는가 싶은 게 지금도 국민을 언급하잖아요.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하다. 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 싶은 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내란의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역사에 남았고요. 또 하나는 119 서부지법 난입 사건 때 폭동 때 그때 천대엽 처장만 법원에 2인자만 와가지고
보고서 아 참담하다 이러고 갔지.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 침묵했습니다. 이 비겁함. 예.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국면에서 후보의 생명을 박탈하기 위한 사법의 정치질, 정치화. 파기환송. 이걸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행정부가 이걸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국회가 중심이 돼서 사실은 12.3 내란에 대한 조사 특위를 마련해서 지기현 사례, 조희대 사례 등등등의 이 내란과 관련된 그 과정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전 그래야지 지기현과 조희대 저희까지 계속 지게 놔둘 수는 없거든요.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탄핵은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용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12.3 내란과 관련된 조사 특위를 좀 국회가 만들어서 지기현, 조희대 사례를 전 반드시 조사해야 국회가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탄핵의 명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많이 좀 답답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비판만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해결 안 된다. 결국에는 위법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이건 탄핵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관 탄핵. 사실 저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 이제 파기환송심 그 판결문 읽을 때 이렇게 덜덜덜 떠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기억 안 나시나? 종이를 떨었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고 저 사람이 그렇게 배짱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이렇게 무력 시위 한번 하고서는 내리지 않을까 꼬리를 그 생각은 하여튼 저는 뭐 했어요. 아니 그런데 보다 현명하다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읍참 마속이라는 이제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목을 베고 싶어서 뱄겠어요? 목을 베야만 하니까 벤 거지 마속을. 어? 그게 몰라 주기현 판사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보다 맞춰야 돼 지기현 판사를 그러면은 아니 지기현 입장에서 아니 저 조희대 입장에서는 벨만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는 하죠. 아니 그러니까 정말 법원 전체 내지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싶으면 필요한 조치는 해야죠. 그 정도는. 아니 근데 그 룸살롱 간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조희대의 그 파기환송심 9일 만에 했던 상고심 그때는요 지금 기억해 보시면요 서울중앙지법의 판사 여러 판사들 한 4-5명 정도가 다 공개 입장도 냈었어요. 대법원장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했던 사법 파동에 준하는 사안인데 전 요즘에도 참 이게 답답한 게 왜 이게 조용하지? 불과 5월달 얘기잖아요.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에서 이건 하는 수밖에 그러게. 없다. 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뭐 관련된 지금 뭐 한예종 폐쇄건이라든지 뭐 해경도 동원되고 뭐 많잖아요. 사실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걸 특검에다가만 우리가 몰아놔서 될 건 아니고 또 혹자는 아니 뭐 국정감사 때 하면 된다 막 이러는데 아니 국감 때는 국감의 일을 하는 거지. 이건 내란에 관한 원포인트로 총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사법부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12월 3일도 곧 다가오는데 좀 그 전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우원식 의장께서 좀 이런 일은 좀 책임지고 좀 해주시면 국민들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그리고 지기현도요. 아니 김영남 의원님도 저는 동의하실 것 같은데 형사소송법을 그렇게 적용해서 재판을 해서 내란 수계를 풀어주면요. 이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아닙니까? 중대하지 않나요? 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은 탄핵 인용 사유예요. 전 지기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갈 이유도 없다. 법원에서 자정해라. 안 했잖아요. 그럼 탄핵 들어가는 거죠. 뭘 더 지기현한테 끌려다닙니까 사실은? 그때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 준비를 지금 금방 찾았는데 저기 떠는 그거 한번 좀 틀어봐 줄 수 있어요?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무의 반대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이렇게 떠. 수전증이 있으시고. 아니 진짜 이렇게 떠는데 이렇게. 수전증 떠는 거하고 진짜 마음이 쫄려서 떠는 거하고 이 떠는 강도가 아니 달라. 뭐 선풍기를 저거는. 틀어놨겠죠.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야. 틀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저기 그 네. 좀 그 이것도 한번 좀 물어볼게요. 지금 윤석열이 예. 위헌 심판 제청 이거 신청했잖아요. 네. 이거 직연 재판부에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직연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은 헌재로 넘어가서 재판은 몇 달 동안 중단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몇 달이면 내년 1월까지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그렇죠. 어쩌면 윤석열 구속기간 만료로 다 풀려날 수도 있는 거고. 사법부가 지금 이걸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각에서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자꾸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든다고 하고 뭐 사법부 개혁 대법관 증언한다고 자꾸 우리 공격하면은 그 받아들인다 위헌재청 심판. 그거는 정말 필살기를 뚫은 건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수를 떴는데 안 통하면 이제 작살 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정말로 아마 그거, 필살기인데 예. 그게 통상의 경우에는 위헌 법률인지 심판할 수 있게 헌재로 보내주세요라는 의미에서 피고인이 그 재판부에다 제출하면 예. 재판부에서 야 이게 무슨 위헌이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가 그냥 거기서 잘라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판부에서 갖고 그래 이거는 위헌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법률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어라고 이제 재판부의 결정으로 헌재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이게 말씀대로 적어도 몇 달 이상 걸립니다. 뭐 몇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 사건인 경우에는 구속 만기가 있으니까 일단 풀어줘야 돼. 구속 만기가 헌재에서 심리 중인 중간에 도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예. 근데 이런 중요한 사건을 만에 하나 정말 지기현 판사가 필살기를 떠. 그러면 헌재에서 통상의 경우에는 이게 몇 달, 1, 2년이 걸리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요? 심리를 해서. 빨리 하면 한 며칠만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송달 절차가 좀 필요하니까 며칠은 안 되지만 제가 예상하면 한 달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거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면 그러면 헌재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할 것 같아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래서 한다면.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전에도 위헌 법률 그 여부가 심판이 된 적 있어요. 예. 그때도 합헌 나왔어요. 9대 0으로. 합헌이요, 다. 근데 그때도 비슷한 사유를 들었어요. 야 이거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만 했잖아. 여야가 아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위헌이라고 심판해 달라고 했는데 야 이건 사안으로 봐서 이건 야당이 추천하는 그 특검 후보 중에 고르는 게 맞지 뭐 이런 이유로 해갖고 합헌 결정을 이미 낸 적이 있어요. 헌재가. 저는 한 달 이내에 그런 결정을 바로 할 것 같아. 그러면 목적했던 소기의 그 목표를 달성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구속 만기 도래 훨씬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와 버릴 수가 있어. 일단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데다가 그 필살기를 뒀는데 헌재에서 그렇게 빠르게 대응해 버리면 이제 법원은 그렇지. 속된 물 표현으로 먹는 거죠, 물 먹는 거죠. 죽는 거야. 죽는 거죠. 그건 정말 필살기야. 속된 표현도 아닌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피고인이 이거 위헌이니까 좀 봐주세요 판사님 해서 판사가 이거 위헌이네. 이래가지고 이제 헌재로 가니까 이제 재판이 중단되는 거고 보통은 어떻게 하냐 위헌 봐주세요 하면은 뭐 위헌이야 됐어 이래가지고 이제 기각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헌법소원으로 가는 이제 요 루트거든요. 그때 정지가 안 됩니다 재판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가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위헌 같은데 해서 넘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기현은 윤석열하고 한편 인증이에요 이게. 왜 인증이냐? 아니 그러면 야당 추천 특검 이거 이제 늘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박근혜 최순실 야당 추천 특검 똑같습니다. 법문이 똑같아요. 그냥 윤석열 박근혜로만 바꿔 있어요. 드루킹 추천, 드루킹 특검 그것도 야당 추천이요. 법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그때도 박근혜 최순실 당연히 위헌 심판했죠. 다 합헌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기현이 판단력을 상실해가지고 갑자기 지금은 위헌 같은데 넘겨서 재판 좀 중지시켜 볼까 하는 순간 저는 그냥 끝난다. 그리고 만약에 헌재로 넘어오면 헌법재판소는 기회죠. 이 법원의 소위 말하는 자책골에 대해서 헌재는 바로 그냥 최단 심리로 끝내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그때부터 위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때는 뭐 지금 사법개혁안에 좀 일부 빠져 있습니다만은 재판소원제도 제가 누누이 맨날 얘기하고 다니는 이 재판소원제도를 통한 3, 4위의 의전서열을 바꿔버리는 저는 이 개혁까지도 이제는 불이 붙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내란 재판부에서 위헌 심판 이 제청을 받아들일 건지 아마 월요일 날 지금 공판이 열리니까 월요일 날 아마 이게 뭐 어떤 지기현 판사가 판단이 있겠죠. 입장을 말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이거 정말 만약에 이거 나는 판단 못하고 혼자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한패 인증이지. 그럼 한패 인증. 정말로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정말 그야말로 그야말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초고속 열차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고. 고속도로 아우토반 열리죠 이거는. 그냥. 그렇지. 예. 뭐 어떻게 그런 그렇죠? 것까지 할까요? 아무리 그 뭐, 판단력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거는 뭐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지 않고서는 그건 못할 것 같은데요. 못할까? 나 그래도 어쨌든 요게 예. 하여튼 찜찜함으로 남아 있어. 아니 근데 이게 막 사례가 없으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무수히 많은 사례와 또 야당 추천 특검이 다 합헌인데 갑자기 이것만 위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뭐 지기현 판사는 특수한가 봐요. 막 형사소법도 날이 시간으로 보이고 혼자 이상할 수는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아니, 불안해지네. 자체- 여태까지 걱정나는데 여태까지 70년 넘게 날로 아, 계산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한 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아니 근데 그래서 불안해지네. 혼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핵감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지기현한테 끌려갈 필요가 전 전혀 없다. 국회는 국회 일을 하면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요걸 갖다 혹시라도 지렛대를 이용해서 계속하면 우리 이거 넘길 거야. 윤석열 풀어줄 수도 있어. 이 생각을 그렇게까지 머리가 나쁘진 않겠지. 아주 나진 완전 않겠지. 자살 꼴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예. 근데 여태까지 하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요 몇 달 사이에 그러니까 좀 이게 별것 너무 쓸데없는 기우일 수도 있겠으나 아니 근데 법원장 회의 끝나고 우리 홍사훈 쇼 보시겠죠. 보면서 아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이걸 보시면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하여튼 월요일 날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일요일 날 또 그냥 토요일 일요일 날 또 밤잠 못 잘지도 모르겠네. 또 불안해갖고. 내 요즘 쓸데없이 걱정이 많아져가지고. 아 근데 그러실만 하죠. 네, 아니 상황이. 그건 뭐 그럴 만한 연세예요. 또 그런다 또 몽따주로 보면 이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더 어려 보여 지금. 아니 원래 걱정하는 것은 어른의 몫이에요. 어르신 몽따주는 내가 더 어려 보여. 투표를 한번 해보는 걸로. 나도 보톡스 좀 맞아볼까? 그 어디 말할 때 같이 좋으면 같이 좀 말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눈가 주름이 워낙 좀 자글자글해서. 나도 요즘 집에서 그런데 이 아래쪽에 좀 뭐가 좀 요 맞아 보면 어떻겠냐 그 얘기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아예 안 맞으셔도 됩니다. 그럴까? 하여튼 오늘 신인기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